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서울의 부촌인 성북동 언덕길을 무자비하게 강타하고 있었고, 검은 아스팔트 위로 튀어오르는 빗방울들은 마치 장례식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게 들려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육군 최고의 영웅이라 불렸던 한성철 예비역 대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고, 그 틈으로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볼품없이 내동댕이 쳐져 빗물 웅덩이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가방은 힘없이 굴러가다 도로변의 경계석에 부딪혀 멈췄고, 그 모습은 마치 주인을 잃고 버려진 짐승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야를 가렸지만, 저택 현관에 서 있는 두 여자의 표정만은 번개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화려한 상복을 입었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여자는 한지원의 계모인 박혜숙이었으며,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빗속에 서 있는 지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혜숙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흔들며 이제 이 집안에 네가 발붙일 곳은 단 한 평도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날카롭게 찢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악의와 탐욕은 지원의 고막을 뚫고 들어와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과 명예가 저런 저급한 인간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지원에게는 추위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박혜숙의 옆에는 그녀가 데려온 딸 강민주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이 비참한 광경을 촬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언니라고 부르던 시절에 가식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지원을 향해 더러운 꼴을 보이기 전에 빨리 사라지는 게 좋을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녀들은 지원이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순순히 쫓겨나는 힘없는 외동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그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지원이 입고 있는 검은 정장 아래에 숨겨진 단단한 근육과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차가운 불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여행 가방을 천천히 집어들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굴복이나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전술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문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겼던 마지막 유언과 당부를 떠올리며 그녀는 지금의 치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들의 목을 꺾고 집을 되찾는 것은 그녀의 무력으로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거대하고 어두운 배후가 있음을 직감한 지원은 스스로 미끼가 되어 쫓겨나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철문이 굳게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전자음이 들리자 지원은 비로소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성북동의 높은 담벼락들은 마치 감옥의 벽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마저 빗줄기에 가려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지원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그녀의 이성을 날카롭게 깨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딸이 아니었으며, 이제부터는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으며, 국가가 1급 기밀로 관리하는 특수작전사령부에 숨겨진 지휘관이었습니다. 지원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투박하게 생긴 구형 폴더폰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비상시를 대비해 건네주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투박한 기계였지만, 그 안에는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원에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거나 세상이 너를 버렸다고 느낄 때 이 전화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은 그 말이
단순히 부모로서의 걱정이 아니라 군 선배로서 후임에게 내리는 최후의 작전 명령이었음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지원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전화기의 폴더를 열었습니다. 작은 액정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빛이 그녀의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키패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저장된 번호는 단 하나였으며 발신 버튼을 누르는 대신 그녀는 미리 약속된 암호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구조 요청이나 하소연이 아니라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 소집 명령이자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문자를 전송하는 그녀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고 눈빛은 타겟을 조준하는 저격수처럼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지원은 자신의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딸 한지원이 아니라 코드네임 발키리로 불리던 전장의 지휘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는 국방부의 보안 서버를 우회하여 최정예 특수부대인 해군 특수전 전단의 비밀 회선으로 즉각 전달되었습니다. 박혜숙과 강민주는 따뜻한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지원을 내쫓은 것을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지원은 닫힌 철문을 뒤로하고 천천히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군화가 아닌 구두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그것처럼 절도 있고 힘이 넘쳤습니다. 빗물은 그녀의 눈물 대신 흘러내렸고 천둥 소리는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서울의 밤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을 걸으며 지원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겼는데 그 중에서도 강인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가장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거친 들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목으로 키우고자 했으며 그 혹독한 훈련들이 오늘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원은 빗물에 젖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계급장이 달린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원은 그 눈빛에 맹세하듯 사진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낸 그 번호의 주인은 단순한 당번병이나 부관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길러낸 그림자 부대의 지휘 통제실이었습니다. 지원은 그들이 자신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는 사실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국가와 상관에 대한 충성심으로 뭉친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조용한 성북동 언덕길은 엔진 소리와 군화 소리로 뒤덮일 것이며 그때가 되면 박혜숙의 오만한 미소는 공포로 일그러질 것입니다. 지원은 근처 편의점 처마 밑으로 잠시 몸을 피하며 젖은 옷을 털어내고 차가운 캔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따뜻한 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냉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비록 쫓겨난 신세지만 패배자의 모습으로 동정받고 싶지는 않았으며 언제 어디서든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힐끗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지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먼 곳을 응시하며 다가올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지원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우 세력이 누구인지 짐작가는 인물들을 추려내며 복수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모와
의붓동생에 대한 사적인 원한을 갚는 차원을 넘어 거대한 방산 비리와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자신이 걷게 될 길이 피와 화약 냄새로 얼룩진 가시밭길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코 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원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UDT 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걸릴 시간을 계산해 보았는데 그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지옥 끝까지라도 즉각 출동하는 신속 대응 부대였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전국의 비밀 기지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중무장한 대원들이 수송기에 몸을 싣거나 전술 차량에 시동을 걸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지휘관인 코드네임 발키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는 달빛이 마치 아버지의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는데 이는 적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은폐-엄폐 행동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딸이 아니라 심판자가 되어 그 집의 현관을 다시 밟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어둠 속의 사냥꾼처럼 숨을 죽이고 기다릴 것이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적들에게는 마지막 평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빗소리는 마치 진군하는 군대의 발소리처럼 웅장하게 들려왔고 지원의 심장 박동 소리와 공명하며 전의를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성북동의 아침은 눈이 부시도록 맑고 투명한 햇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간밤에 거친 비바람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도로 위에 고인 무릉덩이와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들 뿐이었습니다. 저택의 주인인 박혜숙은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 향을 음미하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미망인의 슬픔 대신 거치적거리는 장애물을 마침내 제거했다는 승리감과 안도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 빗속으로 내쫓은 의붓딸 한지원이 어디서 얼어 죽었든 객사를 했든 그녀에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혜숙의 딸 강민주는 늦잠을 자고 부스스한 얼굴로 내려와 식탁에 앉으며 어머니의 기분 좋은 표정을 보고 따라 웃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간밤에 자신이 몰래 촬영해 SNS 부계정에 올린 한지원의 초라한 뒷모습 영상을 확인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댓글창에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며 조롱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었고 민주는 그것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과 한성철 대장이 남긴 막대한 유산은 오롯이 자신들의 차지가 되었으며 다시는 그 눈엣 가시 같은 존재를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아침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북동 언덕길의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는 묵직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하늘이 아닌 땅을 울리며 점점 더 크고 규칙적인 굉음으로 바뀌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커피 잔 속 수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거실 장식장에 놓인 고가의 도자기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낼 정도로 진동은 강력해졌습니다. 박혜숙은 불길한 예감에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주 역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성북동 주민들도 하나둘씩 대문 밖으로 나와 이 기이한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 기웃거렸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좁은 언덕길을 가득 메우며 올라오는 것은 고급 세단들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군용 차량의 행렬이었습니다. 짙은 국방색으로 도색된 전술 차량들이 육중한 타이어로 아스팔트를 짓누르며 오열을 맞춰 진입하고 있었고 그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선두에 선 차량의 범퍼에는 대한민국 국군을 상징하는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차량들 역시 일반적인 부대의 것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차량 행렬의 중심에는 마치 여왕을 호위하는 기사단처럼 낙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신형 슈퍼카도 리무진도 아닌 생산된 지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구형 메르세데스 벤츠였지만 관리가 완벽하여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체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훈장처럼 남은 미세한 흠집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차의 격조를 높여주는 듯 했습니다. 박혜숙은 창백해진 얼굴로 그 차를 알아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남편 한성철 대장이 현역 시절 가장 아끼며 탔던 전설적인 관용차였습니다. 박혜숙은 남편이 죽은 뒤 분명히 폐차 처분을 하거나 국방부에 반납했다고 들었던 그 차가 왜 지금 여기 나타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군 당국이 남편의 유품을 회수하거나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과 관련된 조사를 하러 온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검찰도 아닌 완전 무장한 군 병력이 주택가 한복판에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는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의 등 뒤로 숨었고 박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꽉 움켜쥔 채 사태를 주시했습니다. 차량 행렬은 정확히 한성철 대장의 저택 대문 앞에서 멈춰섰고 그절도 있는 정지 동작은 마치 기계가 조종하는 듯 완벽했습니다. 호위 차량의 문이 일제히 열리며 검은색 베레모와 전술복을 착용한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해군 특수전전단 UDT 소속의 최정예 대원들로 그들의 어깨에 부착된 흉장과 솜에 걷어올린 팔뚝의 근육들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원들은 순식간에 저택 주변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경계 태세를 갖추었으며 일반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고 호기심에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하려던 사람들도 군인들의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죽어 슬그머니 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라 수없는 실전과 특수작전으로 단련된 인간 병기들이었으며 그들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박혜숙은 현관 인터폰 화면을 통해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벤츠의 운전석에서 내린 인물은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그는 정복 차림의 육군 원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성철 대장의 오랜 부관이자 운전병이었던 최 주임원사였으며 박혜숙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최 원사의 얼굴은 지금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매는 매섭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기 위해 깍듯한 자세로 차량 뒤편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대원들은 부동 자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혜숙은 최 원사를 보자마자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포를 참지 못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군인들을 끌고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기선을 제압하려는 얄팍한 속셈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주 역시 어머니의 기세에 용기를 얻어 뒤따라 나오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지만 군인들은 그녀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은 마치 박혜숙과 강민주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히 무시하며 오직 벤츠의 뒷좌석 문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시와 침묵은
박혜숙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고 그녀는 최 원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당장 차를 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최 원사는 박혜숙의 고성방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중하게 뒷문을 열었고 그 순간 모든 대원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필승 군인들의 우렁찬 경례 구호가 골목을 뒤흔들었고 박혜숙의 비명 같은 고함 소리는 그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열린 차문으로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빈 좌석이 의미하는 바는 그곳에 탑승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택 담벼락 그늘 아래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던 한지원이었는데 그녀는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기척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말랐지만 여전히 구겨진 상태였고 어깨에는 낡은 가방을 맨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대원들이 만든 통로 사이로 걸어 나왔고 그 모습은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박혜숙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어 입을 딱 벌린 채 멍하니 지원을 바라보았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골로 쫓겨난 전처의 딸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이 90도로 허리를 굽히거나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원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시러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원이 벤츠 앞에 다다르자 최 원사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오랜만입니다. 사령관님, 늦게 도착하여 송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령관이라는 단어가 박혜숙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성철 대장의 딸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녀가 군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던 박혜숙에게 이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원은 최 원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 손길에는 오랜 전우애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차에 타기 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저앉아 있는 박혜숙과 사색이 된 강민주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벌레를 보는 듯한 무관심과 경멸만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이 박혜숙에게는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원은 입을 열어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기다려라. 곧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박혜숙은 지원의 눈빛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원은 우아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벤츠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고 최 원사는 부드럽게 문을 닫으며 그녀를 세상과 차단시켰습니다. 20년 된 벤츠의 가죽 시트에서는 아버지의 냄새와 오래된 화약 냄새가 섞인 익숙한 향기가 났고 지원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차에 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호위 차량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며 다시 한번 웅장한 엔진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전쟁을 알리는 팡파르와도 같았고 성북동의 아침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유유히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멀어지는 벤츠의 뒷모습을 보며 박혜숙은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수군거리며 박혜숙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 권위와 명예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바들바들 떨며 떨어진 폰을 주워들었지만 화면 속에는 이미 악플 대신 상황을 묻는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원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다가올 전투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돈이나 저택 따위가 아니라 바로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명예로운 이름이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단죄하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앞좌석의 최원사가 백미러를 통해 지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목적지는 사령부입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지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상황실로 바로 가지. 브리핑 준비해둬. 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쫓겨난 딸의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의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벤츠는 속도를 높이며 도심을 향해 질주했고 그 뒤를 따르는 강철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도로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제 서울은 그녀의 귀환을 알게 될 것이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적들은 공포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지원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승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년 된 벤츠의 엔진 소리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처럼 힘차게 뛰었고 지원은 그 리듬에 맞춰 자신의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복수의 여신 발키리가 깨어났고 그녀의 칼날은 이미 적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의 실내는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오직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마찰하는 낮은 진동음만이 차가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최원사의 손마디는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한지원을 향한 무한한 존경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한성철 대장의 어린 딸이었던 지원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 소장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원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작전 지도를 그리며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중이었습니다. 최원사는 조심스럽게 침묵을 깨며 사령관님께서 지난 10년간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해외 파병 부대를 지휘하셨다는 사실을 아버님께서도 끝내 모르고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평범한 딸로 기억하기를 바랐기에 군복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점이 가슴에 사무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지만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며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량 행렬은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고 낡은 터널처럼 위장된 거대한 강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일반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비밀기지는 오직 최상위 등급의 보안인가를 가진 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수전 사령부의 심장부였습니다. 육중한 차단벽이 열리며 내부의 푸른 조명이 벤츠를 비추었고 수십 명의 무장 경비병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하며 최고 지휘관의 귀환을 맞이했습니다. 지원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들의 경례를 눈빛으로 받았고 차는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메인 벙커를 향해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지상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차가움과 긴장감을 품고 있었으며 곳곳에서 들려오는 통신 장비의 기계음들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원이 로비에 발을 디디자 대기하고 있던 수석 참모들과 작전 장교들이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젖은 옷과 낡은 가방을 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제복을 입은 장군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어서 누구도 감히 그녀의 복장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고 참모들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현재 상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지원은 낡은 민간인 옷을 벗어던지며 지난 몇 년간 자신을 타참해던 가짜 신분이라는 껍질을 깨부수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에 걸려있던 정갈한 정복을 꺼내 입었는데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조금 전 빗속에서 떨던 가련한 여자가 아니라 수천 명의 생사를 쥐고 있는 냉철한 지휘관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단단히 묶어 올리고 전투모를 눌러 쓴 뒤 책상 위에 놓인 지휘봉을 집어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시내의 주요 감시 카메라 영상과 통신 감청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고 오퍼레이터들의 손놀림은 분주했습니다. 지원이 들어서자 모든 인원이 기립하여 예를 표했고 그녀는 손짓으로 그들을 앉히며 메인 테이블 상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보 장교가 긴장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와 한성철 대장의 사망 원인에 대한 1급 기밀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지만 부검 데이터의 이면에는 일반적인 병리학 소견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독극물 반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보 장교는 차트의 수치를 가리키며 이것이 러시아 정보국에서 주로 사용하던 신경작용제의 변종 성분과 99% 일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연사로 위장하기 위해 아주 극소량만 투여되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심장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악랄한 수법이었습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어 하얗게 질린 손등을 감추며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했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이 독극물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이며 반드시 군 내부의 조력자나 거대 방산 기업의 밀수루트가 개입되었음이 확실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박혜숙과 최근 빈번하게 통화한 내역이 있는 인물들의 리스트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태성방산의 회장 조명훈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명훈은 과거 한성철 대장에게 불법 무기 도입을 청탁했다가 거절당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업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꾼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지원은 박혜숙이 단순히 유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이들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태성방산과 박혜숙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털어내라는 첫 번째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성북동 저택에서는 박혜숙이 공포에 질려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용 차량들이 지원을 데려가는 모습을 본 직후부터 정체불명의 불안감에 시달리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인터넷에 올라온 목격담들을 검색하며 언니가 혹시 고위 간부에 스폰서를 둔 것이 아니냐며 헛소리를 해대고 있었지만 박혜숙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그 군인들이 지원을 대하던 태도는 연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을 모시는 듯한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박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조명훈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고작 계집애 하나 쫓아낸 일로 호들갑을 떤다며 박혜숙의 나약함을 질타했고 군 차량 따위는 렌트했거나 쇼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골프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어떤 군인도 자신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혜숙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자신만만한 웃음소리가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처럼 느껴져 더욱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원은 적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결정하고 정보팀에게 적들의 통신망을 장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쌓아올린 부와 권력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무한 것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원은 특수 타격대에게 출동대기 명령을 내리면서도 자신은 오늘 저녁 열리는 태성 방산의 창립 기념 파티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모들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격언을 인용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정복을 잠시 벗어두고 파티에 어울리는 이브닝 드레스를 준비시켰지만 그것은 화려함보다는 활동성과 무기 은닉을 고려한 특수 제작 의상이었습니다. 검은색 실크 드레스의 허벅지 라인 안쪽에는 초소형 권총과 단검이 숨겨질 수 있었고 목걸이 펜던트에는 고성능 도청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샴페인을 터뜨릴 그들에게 자신이 선물할 것은 축복이 아니라 파멸의 예고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최원사와 UDT 대원들은 그림자처럼 사령관을 호위하기 위해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하고 행사장 곳곳에 침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웨이터나 보안 요원 그리고 하객으로 위장하여 지원의 동선을 확보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즉각적인 사격이 가능한 위치를 선점할 계획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의 결의를 다졌는데 그들에게 있어 이번 작전은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 돌아가신 노장군에 대한 추모이자 충성이었습니다. 탄창을 결합하는 금속성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질 무렵 지원을 태운 차량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화려한 불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부패와 탐욕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원은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성적인 판단으로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아야만 이 긴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성 방산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로비는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로 북적거리고 있었고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로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고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박혜숙과 조명훈 회장도 샴페인 잔을 들고 로비로 나왔다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실루엣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아침에 쫓겨난 초라한 여자가 아닌 밤의 여왕처럼 고혹적이고 위험한 매력을 발산하는 한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수천 개의 빛 조각들이 호텔 그랜드 볼룸의 대리석 바닥 위로 부서져 내렸고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 방산의 창립 기념 파티는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와 향락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공간에 들어선 한지원의 존재감은 그 모든 빛을 흡수해버릴 듯 강렬했습니다.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탄탄한 몸매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아래 숨겨진 차가운 금속성의 무기들은 그녀가 이곳에 온 목적이 춤을 추기 위함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웨이터가 건네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사양하며 매서운 눈빛으로 행사장 내부의 구조와 주요 인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표범처럼 은밀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박혜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원을 노려보며 다가왔는데 그녀의 옆에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고 있는 조명훈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혜숙은 지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 왔느냐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군인들과 함께 사라졌던 의붓딸이 저녁에는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그녀의 단순한 머리로는 도저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명우는 지원의 외모를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는 지원이 든든한 스폰서를 잡아 신분 세탁을 하고 나타난 것이라 멋대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우는 박혜숙을 제지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지원에게 건방진 태도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눈빛은 노골적인 욕망과 경멸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성철 대장의 딸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렇게 화려하게 변신할 줄은 몰랐다며 비꼬았고 내 뒤에 있는 놈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내 구역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원은 그의 더러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상대를 조롱하는 동시에 연민을 느끼는 듯한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조 회장에게 오늘 파티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축제가 될 수도 있으니 마음껏 즐기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그를 지나쳐 VIP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원의 당돌한 태도에 조명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지원을 주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는 이미 최 원사가 지휘하는 UDT 대원들이 웨이터와 청소부 그리고 음향 담당 스태프 등으로 위장하여 잠입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원의 동선을 따라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무력을 행사하여 적들을 제압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로 위장한 한 대원이 지원의 곁을 지나치며 쟁반 위에 놓인 냅킨을 건넸는데 그 안에는 최신형 해킹 디바이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원은 자연스럽게 냅킨을 집어들고 VIP 라운지 입구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 단말기 근처로 다가갔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마술사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디바이스를 단말기에 스치듯 갖다 대자 암호화된 보안 코드가 순식간에 해제되었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라운지 안쪽에서는 조명훈의 최측근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모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떠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문틈으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마이크를 활성화시켜 그들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 안에서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러시아 마피아 조직을 통해 들여온 신종 신경작용제에 대한 거래 내역과 한성철 대장 제거 계획의 전모였습니다. 한 정치인이 조명훈에게 꼬리가 길면 잡히니 이번 기회에 관련자들을 모두 정리하라고 조언하자 조명훈은 걱정 말라며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는 한성철 대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뇌물이 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처리했다며 고인의 죽음을 술안주 삼아 낄낄거렸습니다. 그 끔찍한 대화를 듣고 있는 지원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냉철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때 화장실을 다녀오던 박혜숙이 복도에 서 있는 지원을 발견하고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달려들었는데 그녀는 지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혜숙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어 버렸고 박혜숙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은 고통스러워하는 박혜숙의 귀에 대고 아버지를 죽인 대가가 고작 이 정도 고통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의 선고처럼 서늘했고 박혜숙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에 사무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박혜숙의 비명소리에 놀란 경호원들이 복도로 몰려왔지만 지원은 이미 박혜숙을 밀쳐내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지원을 포위하려 했지만 그 순간 연 회장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가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UDT 대원들이 지원의 탈출을 돕기 위해 호텔의 메인 전력 시스템을 해킹하여 일으킨 고의적인 정전 사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황한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혼란을 틈타 지원은 유령처럼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명훈 회장은 갑작스러운 소동에 분노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가 자랑하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 대화가 유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보안팀장에게 당장 CCTV를 확인하라고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룸에서 돌아온 보안팀장의 보고는 그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모든 녹화 영상이 삭제되고 화면에는 붉은색 해골 마크와 함께 정의의 심판이라는 문구만 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명우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여자가 아님을 직감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온 지원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벤치에 올라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원사는 백미러를 통해 지원의 안색을 살피며 괜찮으냐고 물었고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놈들의 목줄을 확실히 죄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암호화된 파일들을 전송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태성방산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무기 거래 리스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조명훈과 박혜숙은 물론 그들을 비호하던 권력자들까지 한꺼번에 매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명훈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인물은 아니었기에 그는 즉시 자신의 사병 조직인 블랙가드에게 연락하여 한지원을 추적해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블랙가드는 전직 용병들과 범죄자들로 구성된 잔혹한 살인 청부 집단으로 그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 온 인간 백정들이었습니다. 조명훈은 지원이 살아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게 하라며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고 놈들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과 UDT 대원들이 탄 차량 행렬 뒤로 수상한 검은색 SUV들이 하나둘씩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최 원사는 능숙한 솜씨로 미행 차량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무전기를 통해 전 대원들에게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사령관님 꼬리가 붙었습니다. 놈들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최 원사의 보고에 지원은 노트북을 덮으며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놈들이 제 발로 찾아와 준 것을 환영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시내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외곽도로로 유인해서 처리한다. 지원의 명령은 단호했고 운전병은 즉시 핸들을 꺾어 도심을 벗어나는 고속화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추격전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블랙가드의 차량들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벤츠를 위협적으로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내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자동 소총을 꺼내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총탄이 벤츠의 방탄 유리에 박히며 거미줄 같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타고 있는 벤츠는 일반적인 방탄차가 아니라 대전차 지뢰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이동 요새와도 같은 차량이었습니다. 총알이 튕겨 나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지만 차체는 흔들림 없이 질주를 계속했고 지원은 차분하게 태블릿으로 적들의 차량 대수를 카운트했습니다. 전방 1km 지점 터널 진입 예정. 작전명 울프 헌트 개시. 지원이 무전기에 대고 명령을 내리자 호위하던 UDT 차량들이 일제히 대열을 바꾸며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호랑이들이 마침내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고 사냥꾼이라 착각했던 하이에나들은 자신들이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터널 입구가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고
차량들은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터널 안에 조명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차 안을 환영처럼 비추었고 지원은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터널 내부는 엔진 소리와 총성으로 가득 찼고 일반 차량들이 없는 늦은 시간이라 도로는 그들만의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블랙 가드의 차량 한 대가 벤츠의 측면을 들이받으려 시도했지만 UDT의 전술 차량이 맹렬하게 돌진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놈들의 차량을 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스파크가 튀며 놈들의 차가 뒤집혔고 그 광경을 백미러로 확인한 지원은 냉정한 표정으로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잘 짜여진 군사작전이었으며 적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과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막다른 폐공장 지대였는데 지원은 의도적으로 이곳을 결전의 장소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벤츠가 급정거하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뒤따르던 적들의 차량들도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무장 괴한들이 쏟아져 나오며 벤츠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 대신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벤츠 주변의 어둠 속에서 붉은색 레이저 포인트 수십 개가 자신들의 심장과 머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적들 앞에 섰는데 밤바람에 휘날리는 드레스 자락과 손에 들린 권총이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그녀는 블랙 가드의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총구를 겨누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하지만 거부한다면 오늘 밤 이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하지만 피에 굶주린 용병들은 그녀의 경고를 비웃으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고 그 순간 지원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임과 동시에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UDT 저격수들의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터에서 단련된 정규군과 돈을 받고 움직이는 오합지졸 용병들 간의 싸움이었기에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원은 드레스 자락을 찢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든 뒤 직접 전선에 뛰어들어 화려한 사격 솜씨를 뽐내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었고 탄창을 교환하는 동작조차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적들은 공포에 질려 후퇴하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뒤늦은 후회를 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총성이 잦아들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폐공장 마당에는 적들의 신음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지원은 쓰러진 적의 리더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팍을 밟고 스마트폰을 꺼내 조명훈 회장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조명훈은 지원의 뒤로 펼쳐진 참혹한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피 묻은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네가 보낸 개들은 모두 처리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조명훈. 딱 기다리고 있어. 조명훈 회장은 스마트폰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를 들으며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그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았던 한지원의 피 묻은 얼굴과 처참하게 전멸한 자신의 사병 조직, 블랙가드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훈련받은 군인 수준을 넘어선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천문학적인 숫자도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박혜숙은 사색이 된 얼굴로 조명훈의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며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히스테리를 부렸지만 그녀 역시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지원이 곧바로 이곳으로 쳐들어와 자신들의 목을 벨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창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에도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명우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들어 병째로 들이키며 애써 이성을 찾으려 노력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방부 내에 심어둔 자신의 든든한 뒷배이자 한성철 대장의 라이벌이었던 김석훈 중장이었습니다. 국방부 별관의 은밀한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김석훈 중장은 조명훈의 다급한 보고를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지원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녀가 UDT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중장은 즉시 언론 통제실에 연락하여 한지원을 국가 전복을 꾀하는 반란군의 수괴로 프레임 씌우고 즉각 사살 명령을 내릴 명분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기 전에 한지원을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판단하고 군내의 비밀 암살 부대인 고스트팀을 호출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거대 전광판과 뉴스 채널에서는 긴급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한지원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리며 그녀를 무장 탈영병이자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아나운서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자극적인 언어로 포장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고 한지원이 이끄는 UDT 대원들을 불법 무장단체로 매도했습니다. 박혜숙과 조명우는 뉴스를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여론이 자신들의 편으로 돌아섰다고 착각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는 대중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비밀 기지의 작전 상황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한지원은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김석훈 중장의 뻔뻔한 작태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적들이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전을 펼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들의 위치가 드러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지원은 동요하는 부하들을 집합시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좀먹는 기생충들이라고 연설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대원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고 그들은 명예로운 반란군이 되어 사령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고요하던 숲속의 정막을 깨고 프로펠러 소리도 없이 날아온 스텔스 헬기들이 기지 외곽에 고스트 팀 요원들을 투하시켰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암살 전문가들로 김석훈 중장이 가장 아끼는 살인 병기들이었습니다. 고스트 팀은 적외선 고글을 통해 기지의 방어선을 파악하고 경비병들을 조용히 제거하려 했지만 그것은 한지원이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마다 설치된 동작 감지 센서가 그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지휘 통제실로 전송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영 인사는 화끈하게 해줘야지. 지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숲속 곳곳에 매설된 조명탄이 일제히 터지며 칠흑 같은 어둠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섬광의 시야를 잃은 고스트팀 요원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고 그 틈을 타 매복해 있던 UDT 대원들의 십자포화가 불을 뿜었습니다. 총성은 숲을 뒤흔들었고 최정예라 자부하던 암살자들은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해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으며 준비된 자와 방심한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지원은 안전한 벙커에서 지휘하는 대신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소총을 든 채 직접 전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녀의 전투 본능이 깨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엄폐물 사이를 날렵하게 이동하며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제압했고 그녀의 사격 솜씨는 현역 특수 부대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지원이 쏘는 총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들의 급소를 타격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쓰러진 적들의 신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대원들은 선두에서 싸우는 사령관의 모습에 고무되어 더욱 용맹하게 적들을 몰아붙였고 기세는 완전히 아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스트 팀의 리더는 마지막 발악으로 연막탄을 터뜨리고 단검을 뽑아든 채 지원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그는 총알이 떨어진 상황에서 근접 격투라면 여자인 지원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가 휘두르는 날카로운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그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리는 고난도 제압수를 선보였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리더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지원은 망설임 없이 그의 목에 니킥을 꽂아 넣어 기절시켰습니다. 전투는 순식간에 종료되었고 화약 연기가 자욱한 기지 마당에는 패배한 고스트 팀 요원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포로들 중 통신병을 신문하여 김석훈 중장이 내린 암살 명령이 녹음된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김 중장이 반란을 조작하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핵폭탄급 아이템이었습니다. 지원은 피 묻은 손으로 증거물을 들어 올리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원은 즉시 확보한 증거와 그동안 수집한 태성 방산의 비리 자료들을 묶어 방송국 해킹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인터넷에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지상파 방송의 정규 방송을 중단시키고 진실을 송출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석훈 중장과 조명훈 회장이 조작한 가짜뉴스를 덮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진실의 폭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킹팀 대원들은 지원의 신호에 맞춰 엔터키를 눌렀고 전국의 TV 화면은 일제히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조명훈과 김석훈 중장은 TV 화면이 갑자기 바뀌며 한지원의 얼굴이 등장하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 속의 지원은 피 묻은 전투복 차림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국민 여러분, 저는 반란군이 아닙니다. 진짜 반역자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방부의 김석훈 중장입니다. 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중장의 육성이 담긴 살인 청부 명령과 태성 방산의 뇌물 장부가 화면을 가득 채우자 대한민국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전광판을 올려다보았고 인터넷 서버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카드를 잃고 궁지에 몰린 적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지만 지원은 거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송 말미에 지금 당신들을 잡으러 갑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카메라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였으며 적들의 심장에 채기를 박는 결정타였습니다. 박혜숙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고 조명훈과 김석훈은 탈출을 위해 헬기를 호출했지만 이미 상공은 UDT의 공중강습 부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최 원사는 수리가 끝난 검은색 벤츠를 대기시키며 지원에게 경례를 붙였고 지원은 피 묻은 전투복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뒤로 수십 대의 전술 차량과 장갑차들이 도열하여 출정 준비를 마쳤고 그 위용은 마치 고대 로마 군단의 개선 행진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제 목적지는 하나 모든 악의 근원이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 숨어 있는 성북동 저택과 국방부 별관이었습니다. 벤츠의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포효했고 한지원과 그녀의 군단은 최후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어둠 속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북동의 고요한 밤하늘을 찢어밟길 듯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었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둠에 잠긴 대저택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저택 안에서 불안에 떨며 숨어있던 박혜숙과 강민주는 창문 밖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공포를 느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늘에는 대한민국 공군 표식이 선명한 공격 헬기들이 저공 비행을 하며 저택을 포위하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수십 대의 장갑차들이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적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직전의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었으며,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저택의 담벼락은 종이 조각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커튼 틈 사이를 내다보며 제발 이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현실은 그녀의 바람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냉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집 앞마당으로 들이닥친 특수부대원들은 저택의 사설 경비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무장해제시켰으며, 그 과정은 너무나 신속하여 저항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돈으로 고용한 경비원들은 진짜 군인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기 바빴습니다. 박혜숙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돈과 인맥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육중한 강철 대문이 폭발음과 함께 뜯겨 나가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사이로 낯익은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유유히 마당으로 진입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군화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지원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피와 먼지가 묻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여왕보다 더 위엄있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총 대신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집안에 기생하던 악의 무리들을 단죄할 사신의 명부와도 같았습니다. 저택의 현관문이 부서지며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UDT 대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총구를 겨눈 채 박혜숙과 강민주, 그리고 뒤늦게 도망쳐온 조명훈 회장을 한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조명훈은 비오듯 땀을 흘리며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개머리판으로 명치를 가격당하고 억소리를 내며 고꾸라졌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던 재벌 회장의 추레한 모습에 강민주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박혜숙은 공포로 하얗게 질린 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와 난장판이 된 집안을 둘러보았는데, 곳곳에 놓인 곡가구와 예술품들은 아버지의 검소했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치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세 사람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들의 머리 위로 흩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휘날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부검 감정서와 독극물 구매 내역, 그리고 조명훈과 김석훈이 주고받은 살인 청부 계약서가 적나라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으며,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편도 티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혜숙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었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남편의 보약이라며 매일 밤 타주었던 약물에 대한 분석 결과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싸늘한 목소리로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먹였던 그 약이 바로 아버지를 서서히 죽여간 독극물이었다고 잔인한 진실을 뱉어냈습니다. 박혜숙은 비명을 지르며 아니라고 부정하려 했지만, 지원의 눈빛이 너무나 매서워 목소리가 목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지원은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에게 핑계는 사치다라며 그녀의 마지막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더니 포승줄에 묶인 김석훈 중장이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 거실로 들어와 패배자들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국방부의 실세라 불리며 온갖 권력을 휘두르던 그는
이제 계급장이 뜯겨 나가고 흙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명훈과 박혜숙은 김 중장의 몰락한 모습을 보고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음을 직감하고 절망적인 신음 소리를 흘렸습니다. 김 중장은 지원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만 지원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는 벽면만을 응시했습니다. 지원은 김석훈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팍을 군화발로 걷어차며 당신 같은 군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군의 수치이자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 중장은 컵컵거리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니 네가 이겼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끝까지 도끼를 품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피식 웃으며 착각은 네가 하고 있다. 이건 승부가 아니라 청소다.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대청소라고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 중장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상대한 적이 단순한 애송이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원은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내 그들을 군형법에 따라 즉결 처형이 아닌 군사법정으로 넘겨 공개 재판을 받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비로운 처벌이었기에 그녀는 그들이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박혜숙은 끌려가지 않으려 소파 다리를 붙잡고 발악하며 지원에게 내가 그래도 네 엄마였다며 추악한 모정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나에게 어머니는 단 한 분뿐이고 당신은 그저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자일 뿐이다라며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강민주는 울며 불며 언니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지원은 그녀에게 너도 공범이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아버지의 핏값이었음을 기억해라.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헌병들이 그들을 짐짝처럼 끌고 나가자 거실에는 처절한 비명과 욕설이 난무했지만 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택 밖으로 끌려나간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전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었고 그들의 몰락은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성북동 주민들은 혀를 차며 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퍼부었고 한때 콧대 높던 그들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악인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텅 빈 저택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지원은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서재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주인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더욱 춥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돋보기와 낡은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어루만지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아버지의 냄새를 맡으며 혼자만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최 원사가 조용히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사령관님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관련자가 체포되었고 자산 동결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고생하셨습니다. 원사님. 그리고 모두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최 원사는 지원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깍듯하게 경례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지원이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자신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딸이자 영웅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지원은 서재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먹구름이 걷히고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저택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별이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렸지만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텅 빈 집과 무거운 책임감뿐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쓸쓸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밖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천 명의 전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택 마당에서는 작전을 마친 UDT 대원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승리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령관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의 경의를 표하며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온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당당한 모습으로 현관을 나섰고 대원들은 일제히 차렷 자세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의 두 발은 대지 위에 단단히 뿌리박고 서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원은 대원들 앞에 서서 오늘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했습니다. 대원들은 필승이라는 구호로 화답했고 그 함성은 성북동 언덕을 넘어 서울 시내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아버지의 집을 뒤로하고 다시 전장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벤츠의 시동이 다시 걸리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길을 비추자 지원은 미련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주인을 되찾은 저택만이 고요하게 남아 역사의 증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뉴스에서는 오늘의 사건을 대서특필하겠지만 지원에게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하루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풍경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평온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마치 신이 붓으로 칠해놓은 듯 티 없이 맑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고 그 아래로 쏟아지는 햇살은 도시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따스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방산 비리 스캔들과 살인 청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론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박혜숙과 조명훈 그리고 김석훈 중장이 포승줄에 묶여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내며 그들의 여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사건에 환호하며 익명의 제보자로 알려진 발키리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한지원은 세상의 소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딸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거울 앞에 서서 정복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엄숙해 보였습니다. 짙은 남색 정복 어깨 위에는 그녀가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인 소장 계급장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각종 훈장과 약장들이 훈장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시용 장식이 아니라 그녀가 국가를 위해 바친 청춘과 헌신의 증거였으며 오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갖춰야 할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집어들어 잠시 바라본 뒤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저택 앞마당에는 20년 된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가 세차를 마친 깨끗한 모습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정복을 갖춰 입은 UDT 대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지난번의 출동이 분노와 복수를 위한 진군이었다면 오늘의 행렬은 떠난 영웅을 기리기 위한 추모와 존경의 의식이었습니다. 최원사는 뒷문을 열며 지원을 맞이했고 그의 눈가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감회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원이 차에 오르자 대원들은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 절도 있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사령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충성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도심을 빠져나와 국립현충원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원은 차 안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박혜숙과 강민주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수감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성북동 저택과 막대한 유산은 지원의 뜻에 따라 전액 국가에 헌납되어 순직한 군경 유가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지원에게 있어 아버지의 유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그가 평생 지켜온 명예와 신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늘어선 헌병들이 경례를 붙였고 지원은 차에서 내려 엄숙한 표정으로 묘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츠를 뒤따라온 수십 명의 UDT 대원들도 대형을 갖추어 그녀의 뒤를 따랐는데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하나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묵직했습니다. 묘역으로 올라가는 계단 양옆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진혼곡 소리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원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아버지와 함께 등산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고 그때마다 잡아주던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이 그리워졌습니다. 한성철 대장의 묘비 앞에 도착한 지원은 모자를 벗어 옆구리에 끼고 깊은 묵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비석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군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하얀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미리 준비해온 최고급 위스키를 꺼내 비석 주변에 뿌리며 아버지와의 마지막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생전에 술을 좋아하셨지만 군인의 본분을 지키느라 늘 절제하셨던 아버지였기에 오늘만큼은 마음껏 취하셔도 좋다는 딸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지원은 무릎을 꿇고 앉아 손수건으로 비석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며 나직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당신을 괴롭히던 자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으니 편히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리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시련과 복수의 과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고 자신의 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싸웠는지 알고 계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원은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소장 계급장을 꺼내 비석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는데 햇살을 받은 별 2개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군복은 수의와 같아서 언제든 죽을 각오로 입어야 한다고요. 저 이제야 그 무게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에게 자신이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장군으로서의 정체성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대등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훌륭한 후배로서 인정받고 싶은 딸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최 원사가 다가와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지원에게 건네며 대장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편지입니다. 사령관님이 훌륭한 지휘관이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원아, 네가 걷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안다. 하지만 나는 네가 꽃보다 칼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너는 나보다 더 강하고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다. 지원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묵묵히 딸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부채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 내 딸아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원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뒤에 도열해 있던 UDT 대원들이
일제히 필승을 외치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우렁찬 함성은 현충원의 고요를 깨고 하늘 높이 울려 퍼졌으며 이는 떠난 영웅에 대한 작별 인사이자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지원은 대원들을 향해 돌아서서 답례를 보냈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복수기의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리더의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령관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원은 묘비를 향해 마지막으로 거수경례를 하고 뒤로 돌아 내려오기 시작했고 대원들은 양옆으로 갈라져 그녀가 지나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으며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진 듯 당당해 보였습니다. 햇살은 그녀의 앞길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생사를 함께할 전우들이 그리고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최원사는 운전대를 잡으며 사령관님,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관저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아니, 부대로 복귀한다. 아직 처리해야 할 작전 보고서가 산더미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원사는 백미러로 지원을 보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고 역시 대장님의 따님이십니다. 일 중독은 유전인가 봅니다 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차 안에는 오랜만에 훈훈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긴장감 대신 여유와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검은색 벤츠는 다시 힘찬 엔진 소리를 내며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따르는 호위 차량들은 마치 철옹성처럼 든든하게 그녀를 지켰습니다. 20년 된 낡은 자동차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신형 슈퍼카보다 더 위엄있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한지원이라는 영웅의 전설을 실어 나르는 전차와도 같았습니다. 바퀴가 구를 때마다 과거의 상처는 뒤로 밀려나고 새로운 희망이 앞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지원은 차창을 조금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는데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UDT 95처럼 들려왔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그녀는 이제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조국을 수호하는 발키리로서의 삶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군인으로서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으며 그녀가 지켜야 할 평화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벤츠는 태양을 향해 끝없이 뻗은 도로를 달리며 점차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